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조상훈의 뉴스 힛.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일정을 연장하고 청문회를 3차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 씨 측은 현재의 재산은 비자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다로 스며드는 방사능 오염수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일본 원자력 감시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너 이름이 생겼습니까? 예, 있었는데 지금 원래 생략을 했었죠. 코너 이름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예. 예, 오늘 참 차림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반바지에다가 반팔 차림으로 오늘 이렇게 섰는데, 이러니까 더위를 못 느끼겠어요. 예, 냉방 온도, 예. 전력난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좀 높은데요. 예. 이런 옷차림 사실 권장할 만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풍기문란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는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남자인 저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간 참, 이런 온전을 돌려야 할 만큼, 이렇게, 냉방이 아주, 그야말로 만연해 있는 세태에서 제가 이 나라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이 반팔과 반바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외부 일정이 없으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얘기입니다. 네. 신문의 쇠락,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뉴욕 타임스와 함께 최고의 권위, 영향력 네. 이런 신문인데 IT 업체에 팔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IT 업계의 스타 제프 베조스에게 팔렸는데 말이죠. 자, 인터넷 폭풍에 뿌리째 넘어가지 못할 종이 매체가 없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저 뉴스위크지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중앙일보가 그걸 이제 한글판으로 이제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발행을 안 할 겁니다. 시사주간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종이 잡지 발행이 중단됐거든요. 예. 자, 뉴스위크. 사실, 2010년에 거저나 다름없는 $1에 팔렸습니다. 예, 그 뒤로 주인이 그 3차례 바뀌면서 인지도가 바닥을 쳤는데, 예. 종이 잡지 발행은 작년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잡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자, 뉴욕타임스의 자매지였던 보스턴 글로브도 최근에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팀의 구단주인 존 헨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93년에 이 신문을 $11억 샀는데 이번 매각에서 액면가의 10%도 안 되는 $7천만, 786억에
회사를 넘겨서 엄청난 헐값 처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10%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가디언도 작년 10월에 종이신문의 유지 비용이 너무 버겁다면서 온라인 매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미디어 업계에 파장을 들이웠습니다. 사실 가디언은 공익재단이 소유주기 때문에 뭐 너무 수익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간 너무나 그 광고에 의존해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언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예. 종이는 이제 힘들다. 온라인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자, 올드미디어의 지속 가능성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질 법도 합니다. 예. 뭐 한국에서도 그런 위기 의식 때문이었을까요? 뭐 신문사들의 이제 종편 진출 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편으로서는 그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이 신문사들로서는 작년 대선이 그야말로 저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분기점이었다고 봐도 뭐 과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섰다면 이 신문사들의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품 경영 이런 것들을 뭐 눈 뜨고 봐줬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한할 그런 신문사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권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 조중동 종편에 먹고 살 길을 지금 계속 열어줘서 연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종이신문 뭐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뉴스는 망하지 않는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생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페이월 같은 이런 컨텐츠 유료화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래도 뭐 새로운 방법으로 또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생성되는 이런 신생 수요에 주목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디지털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종이신문 구독자를 앞지른 일도 있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의 새 주인이 된 베조스는 책과 영화 등의 컨텐츠 사이트 아마존닷컴을 토대로 해서 킨들 같은 유력 미디어 기기를 개척한 만큼 킨들이라면 뭐 이제 전자책이 되겠죠? 이북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워싱턴 포스트를 발판 삼아서 이 종이 미디어, 그 올드 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그 활로를 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 신문의 전통에 대해서 존경심을 드러내면서도 인터넷이 뉴스 산업의 거의 모든 요소를 바꿔 놓아서 지도가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도를 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망한 신문사는 현재까지는 없죠. 하지만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신문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 암울한 전조입니다. 예. 사실 서울을 무대로 해서 예. 이른바 중앙종합일간지라고 하죠. 예. 벌써 한 10개 예. 예, 이렇게 발행되고 있는데 예. 이 시장 역시도 뭐 과포화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근데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는 또 이제 종이신문사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는데 하루에 그 종이신문 찍는데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뭐 비용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예. 광고 매출이 그렇게 큰 조중동 정도는 이제 찍으면 찍을수록 어떤 유가부수 예.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인 측면이 있겠지만 예. 나머지 신문들은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다. 그래서 간부 운동이라고 할까요? 간부 운동. 예, 부수를 줄이는. 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무가지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예. 예, 그런 거를 좀 줄여서 예.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캠페인도 했던 걸 제가 실제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기로도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도 구독보다는 광고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배달 비용이 그 원가만 못할걸요, 아마? 예. 그 원가보다 많을걸요? 예. 저는 신문 얘기가 나와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신문 가격만큼 이렇게 담합이 심한 가격이 공산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오. 면수도 다르고 그런데 예. 한 달에 15,000원이면 다
동일하죠. 동일하죠? 뭐 조선일보는 뭐 80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예. 뭐 종이값만 해도 조선일보 같으면 한 2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예. 굳이 다 15,000원씩으로 동일하게 받는 거 예. 뭐 사전에 담합은 없었는지 공정위는 이런 건 조사 안 하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또 찍으면 찍을수록 이득이라고 하실 만큼 종이신문 보면은 광고가 많잖아요. 예. 광고가 많은 것만큼 또 그만큼 또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억 단위가 넘어갈걸요? 아무리 그 10개 일간지들 보면은 아마 하루에 신문 찍는데 억 단위가 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가죠. 네. 예. 야, 참 우리나라 신문사 용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봐서는 말이죠. 예.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낸 선거자금, 예. 이 기부의 합법성 여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없어져서 찍고 보았더니 당선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참 만화 같은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예. 이번엔 죽은 사람들이 낸 선거자금 기부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의 선거자금 기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2명의 고인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기부금을 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낸 선거자금은 모두 우리 돈으로 6억 5,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자,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기부금을 냈을까?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이렇게 기부를 했을까? 고인의 그 선거자금 기부에 대한 논란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을 지지하는 슈퍼 정치행동위원회가 최근 받은 기부금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 켄터키주의 슈퍼팩인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켄터키 주민들은 지난 6월에 텍사스주 휴스턴의 건축업자면서 공화당의 오랜 후원자인 밥 페리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페리는 그 4월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 슈퍼팩 관계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기부 날짜가 잘못 입력됐다면서 이걸 수정해서 다시 냈다고 하는데 수정된 보고서에 기입된 기부일은 그런데 이 페리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 미국 연방 선거 규정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미국의 그 연방 선거 규정을 보면은 고인의 정치 기부 행위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의 경우 선거 기간에 후보 한 명당 5,200달러, 정당에 한해서는 32,400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보비에 제한을 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슈퍼팩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만 슈퍼팩은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특정 후보, 정당을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외곽에서 선거 지지 활동을 벌이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허용이 안 되는데요. 문제는 고인이 선거 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DC 상소법원에는 그 고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기부하는 선거자금의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USA Today는 전하고 있습니다. 뭐 예. 고인의 명의로 이제 기부를 한 거겠지. 고인이 뭐 기부를 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페리 본다면은,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에 예, 후보 한 명당 5,200달러, 정당에는 32,400달러. 음. 이 한도를 넘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양반을 처벌할 수도 없고, 예. 이걸 또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 얼마 전에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예. 인공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 예. 예. 시식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축 이런 거 없이 줄기세포로 만든 소고기이기 때문에 뭐 여간 뭐 이 소를 기르는 과정, 도축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니 이 또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었던 뉴스였는데, 예. 자, 이 식품혁명이냐, 생명공학의 무모한 도전이냐, 이 논란을 부른 인공소고기 햄버거가 시식회를 가졌는데,
네덜란드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육을 영국의 조리사가 직접 조리해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시식회에서는 네덜란드 대학의 연구진이 소의 근육조직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든 인공육 패티를 활용해서 한 조리사가 이렇게 햄버거를 조리했고, 오스트리아의 음식 전문가가 맛을 보았습니다. 예. 자,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 기대했던 부드러운 감촉은 아니었다. 고기에 가까운 강렬한 맛이었지만 육즙은 많지 않았다. 밀도는 훌륭했지만 소금과 후추가 생각났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예. 물론 식감에 대해서는 고기나 다름없었다. 재료가 흐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음식 평론가는 입에 차는 느낌은 고기와 같았지만 기름기가 부족해서 아쉬웠다. 씹는 느낌은 햄버거와 비슷했다. 또 향미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기대했던 맛은 아니다. 이런 예. 평가군요.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퍽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인공육 버거, 패티 한 장.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이 줄기세포, 배양세포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패티 한 장에 들어가는 배양세포가 조 단위가 넘는다는 겁니다. 혈관이 없는 근육세포는 흰색을 띠기 때문에 연구팀은 인공육에 자연 배양된 색소 단백질을 추가해서 실제 고기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런저런 게 많이 들어갔군요, 이제. 예. 보니까. 연구진인, 연구실에서 탄생한 인공소고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번 시도는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소고기의 상용화 전망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예. 인공육은 소고기를 실제로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는 55%, 온실가스 배출은 4%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식량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혐오스러운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4억 명인데, 또 10억 명 이상이 또 기아에 허덕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공육 생산은 이런 기술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만 인구 14억이 좀 다이어트를 한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10억 명. 예. 살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절 보십니까? 예.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라면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이렇게 대응하겠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네. 정상화에 합의를 했고 합의문까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향후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한 그런 합의문이고요. 큰 예. 틀의 합의문입니다. 이 국조특위 오는 23일까지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15일까지였지 않습니까? 8일이 연장되는 거네요. 8일 예. 여드를 더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예, 당초 얘기 나왔던 것보다 청문회 일정이 하루 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양당 특히 간사죠.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합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네. 이 합의사항, 어제는 심야 의총까지 열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관심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 결국은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예. 알맹이는 그건데 이 방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나온 이 합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증인 채택 문제는 내일 오후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합의 내용 중에 일부였고요. 예. 자, 현재까지 전망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결국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온 거는 기간도 기간이고 이 청문회를 하는 방식, 횟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증인이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들은 물론이고 이들은 무조건 나와 증언대에 억지로라도 세워야 되는 거고. 예, 원판 불변 이른바. 그렇죠. 예. 그렇죠. 원판 불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 대사죠. 예. 예, 이거를 가지고 물밑 합의를 해왔던 건데요.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은 그래 그렇게 하겠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민주당의 안에 따르겠다. 이른바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 그렇습니다. 강제 출석, 그렇습니다. 이거에 협조하겠다. 예. 이렇게 합의를 한 거군요. 예, 근데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대사는 좀 부르지 말자. 이걸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한 건데, 물론 내일이 돼봐야지 확실히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예.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안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대화록 사전 유출 부분 때문이 아니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허위 수사 보고를 하는 그 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허위 수사 발표는 이번 국조의 핵심이고 여기에 긴밀하게 연계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명을 위해서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예. 네. 일리가 있다는 걸 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그 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민주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장을 좀 해놓고, 예. 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대사를 어떻게든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볼 거다. 이 정도 단서가 있는 거고,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대사 결국 이 둘한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에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정특위위원이죠. 네. 남재준 국정원장을 2급 기밀 불법 공개했다. 네. 이렇게 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기관 보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정원 비공개 기관 보고에서 이 2급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개한 것 등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남재준 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이 박범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정원은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이 서상기 의원의 열람 요구에 응했는데 당시 대화록 열람 신청서에 열람 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은요, 대화록은 당시 2급 기밀이었고 비공개 문서를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 목적을 정해야 되고 열람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가 돼 있다. 열람 목적에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을 상호간에 모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남재준 원장의 대화록 공개하고 관련한 이 남 원장의 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이 보안 가치를 상실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유출된 것은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국가안보하고 관련해서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한다고 해놓고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 또한 이 남재준 원장이 기관 보고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요, 결국은 검찰도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국정원에 대단히 불리한 얘기인데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업무 등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차원에서 나온 일종의 발설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재훈 원장이 앞뒤 이 전후 사정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상한 정황들을 까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전두환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전두환 씨가 얘기하기를 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는 원래 재산이 많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을 했다는데 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예, 자기는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고,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에 받은 이 정치 자금, 이거는 자신의 일가가 보유한 재산에 섞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당할 돈도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 전두환 씨를 17년 동안 보좌해 왔다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요. 오늘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A4 용지 7페이지 분량의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전두환 씨가 영광급 장교던 1960에서 1970년대에 이 전두환 씨 장인인 이규동 씨가 자신 혹은 사위인 전두환 씨 명의 등등으로 취득을 한 거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열거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전부터 원래 돈이 많았는데 그걸 다 부정한 돈이라고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요. 이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다. 공적인 용도를 위해 마련한 정치 자금을 자녀들한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다. 예, 이런 누가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잘 모르는지 그건 예, 판단이 안 서는군요.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전 비서관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두환 씨 측이 이런 주장하는 거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요. 일가 재산의 자금원을 이 비자금하고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호를 하려는 전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을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수사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민정기 전 비서관이 밝힌 이 구구절절한 내용 한번 뉴스에서 찾아보시면은 참 구구절절하게도 밝혀놨습니다. 근데요, 그런 내용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국민들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돈 좋습니다. 돈 많았다면은 그 돈 가지고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미납 추징금 깨끗하게 내면 되는 겁니다. 구태여 이런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임명된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네. 여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미 선거를 통해 초원복집 사태 심판을 받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이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원복집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의도, 지역감정 조장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다 심판받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요. 뭐 당사자들로서도 그건 지금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후에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그걸로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글쎄요. 이 말에는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요. 또 이걸 등에 업고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그것도 유신 독재 때 권세를 발판 삼아서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3선이죠. 예.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용서가 된 거다. 면죄부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궤변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호가호위할 수 있는 우리 사회나 시대를 개탄해도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얘기를 국민을 완전히 무슨 바보로 하는 얘기들을 어쩌면 이렇게 나날이 쏟아낼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함께 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하는 동료 의원들, 야당 의원들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논평을 냈습니다. 이 김영근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인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측과 여권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인 김기춘 실장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참 철면피한 논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예. 이어서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것은 맞지만은 더욱 명백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정권을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의 최고 정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 그 언행은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로 무게가 실리고 행정부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다음 날 본인의 입을 통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귀를 의심할 정도의 억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거듭 질타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의 또 다른 정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올랐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이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뭐 무릎까지는 안 꿇더라도 유감 표명 또 사죄 표시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새누리당 마치 이중대점 되는 것 같은 그 새누리당에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남연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내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라면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설문을 드렸는데요. 네, 몇 분이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 바쁜 벌꿀님, 내가 남재준이라면 이제는 나의 명예를 위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감옥 가겠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스포츠국장 닉네임 쓰시는 분, 내가 남재준이라면 수틀리면 선배 원장의 길을 따르겠다. 선배는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네, 의미심장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이슬님, 본인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이 사퇴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조용해 라고 할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걱정원님, 재준, 내가 사퇴해봐야 깃털 하나 뽑는 것일 뿐 몸통을 찾으라고 몸통을 흐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바님, 남재준이라면 참 답이 없네요. 유전자가 너무 다른 그들이라서 제 상상력으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PKO님, 저와 김효진 기자의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 이건 그런 의견이시고, 이 메가스톤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남재준이라면 이젠 그만 좀 하세요.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데리고 온 것 보면 모르겠어?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더 나가다간
국회 해산에 유신 헌법이 부활할 수 있어 조심해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새누리당의 민생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유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유제품 업체들이 조만간 우유값을 큰 폭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낙농가의 원유값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우유값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김연아 회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김연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유제품 업체들 이번에 우유값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내일 우유는 아마 8일부터, 서울 우유는 9일부터 250원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 한 10% 인상률입니다. 1리터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1%대에 머무는 데 비해서 예. 지금 현재 우유값 10% 인상은 상당히 그 소비자의 서민 생활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런 우유는 기초 생필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 소비자들의 영양에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과자류라든가 빵류 이런 데에 도미노 현상으로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정마다 이제 우유 소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네. 한 10% 인상폭이면 가계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 우유 생산량이 약 한 200만 톤 정도 됩니다, 해마다. 예. 그러면은 우유 가격이 250원 인상이 되면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가계에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생산량 곱하기 이제 250원.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유제품이라든가 혹은 또 연간 제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유 관련 제조업체들이요. 예, 우유값을 올리겠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 올해 이제 8월, 이제 2013년 8월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생산자를 보호해 주느라고 그 예를 들자면은 이런 유류 인상이라든가 사료 인상 등에 따라서 이제 연동제를 했게 됐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걸 이유로 해서 이제 우유 가공 회사들이, 유통 회사들이 일종의 그동안에 이제 MB 정부 때부터 물가 인상에 억제책으로 나오던 부분을 예. 지금 현재 슬그머니 이제 전부 다 올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동제에 관련된 106원, 요거는 인정을 해줘도 예. 나머지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가격 인상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자들은 그 낙농가나 낙농업체의 원유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소비자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144원의 마진을 얹어갖고 이제 250원을 받겠다는 소리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격에 그 일종의 투명성 있는 가격 구조가 아니고 또 일종의 그동안의 물류비라든가 생산비 등의 부분을 또 유류비 같은 거의 인상 부분을 여기에다 다 얹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소비자는 그런 가격의 원인이 좀 투명하게 나와줬을 때 소비자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연동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며칠 전에 그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걸 보니까 그 원가 비용 계산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는 낙농진흥회에서 나오는 원유 수치가 자료가 있습니다. 예. 또 우유 출고가 공시 자료,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 그 물가 감시센터의 전문 회계사들이 우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이제 낙농업체에서 이제 42%, 제조업체에서 24%, 유통업체가 한 34%, 이란 마진의 정률을 갖고 나누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144원이라는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원유 가격의 연동제는 106원인데
실제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 이러한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갖다가 포함한 금액은 144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6원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다만 이제 144원은 좀 네. 이해할 수 없다. 수 없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유 제조업체들 이제 반론을 좀 들어보면요. 네. 지난 5년간 인건비나 물류비 상승분 이게 제품 가격에 결국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 이제 와서 좀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원유가 연동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은 생산자 낙농 그 협회하고 그 다음에 또 유가공 협회가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2011년에 원유 가격이 130원 인상됐을 때 우유 가격은 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이 금액이 70원에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우유 제조업체가 지난 5년간의 인건비,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의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 근거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8일, 9일 우유값을 네. 올리겠다고 발표한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유업 그리고 서울우유. 네. 다른 업체들의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타 제품까지 또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까 해서 오늘 저희 소비자단체가 유통업체 또 유가공협체 대표들을 불러서 이런 소비자 가격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불거진 그 대리점주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저희도 뭐 그렇게 눈치는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네. 뭐 선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나타나면 네. 뒤따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유값만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관련 우유를 또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유값이 오르게 되면 어떤 제품들, 어떤 식품들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가공유라든가 혹은 또 기타의 가공식품, 빵류, 그 다음에 과자류, 기타의 유제품 같은 게 등달아서 상당히 가격 인상이 아주 크게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른 제품과 달리 우유는 이만큼 국민들의 식생활의 기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물가 인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우유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관련한 제품들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커피도 좀 우유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카페 라떼라든가 이런 거는 또 영향이 바로 나타나겠죠. 예. 예. 앞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정부가 올 8월부터 도입한 도입 8월이 됐으니까요. 네. 원유 가격 연동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시기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의 생산 농가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항상 이거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깊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산 농가를 지켜줘서 이 사료라든가 환율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연동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찬성을 했습니다. 또 왜냐하면 연동제라는 거는 가격이 원재료가 올라갈 때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원재료가 인하됐을 때는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치를 갖고 우리가 찬성을 해줬는데 이제 이번에 와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빌미로 해서 이 기타의 그 가격까지를 다 얹어갖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거는 이건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결국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달에 이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이나 생필품의 경우에 보면 가격 연동이라는 측면에서 오를 때는 연동이 되는데
내릴 때는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작용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역시도 원유 가격이 100원 인상됐다. 이랬을 때에는 또 우유 가격이 한 250원 올라갈 거고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연동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오르는 것만 관여를 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가격에 있어서 내려가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근본 취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물가 정책을 보면요, 네. 민간 영역의 물가는 좀 억제하는 측면이 강한데, 네. 정작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의 물가 정책, 특히 공공요금 인상 영역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그 물가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생활 필수품만 아니라 또 고속도로 통행료, 난방비, 또 공공요금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문 회계사들이 5분이 계십니다. 예. 이런 원가 분석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개인 서비스 요금, 공공요금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격 인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에다도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업계 사람들과 만나서 가격 인상을 좀 최소화해달라는 입장 전달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사실 업계가 이제 8일, 9일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격 조정, 그러니까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그 가격에서 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으로 아마 좀 얘기는 했는데, 예. 어떻게 될런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소비자 저희 단체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정부 뭐 기관이라고 한다면, 물가를 관리하는 이제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나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그 원유 그 연동제에 대한 그 취지가 예.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모니터링도 해 봐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참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재부도 이런 그 가격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즉각적인 좀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과 우유값 인상과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기춘 씨. 법무장관 신분으로 1992년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영삼 여당 후보 당선을 도왔지요. 1992년 당시에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공식적 모임이 결코 아니었으며 일부 보도와 같은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김기춘 씨가 2005년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늘 반성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부끄러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지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난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가는 그런 아낙네였는데 그냥 구정물을 한 바같이 옷에 덮어 쓴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당시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던 김기춘 씨였는데요. 임명한 사람은 당시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코드 인사 아니냐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담은 유신 헌법 조안 만드는데 관여했기 때문이지요. 뭐라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실까요? 법무부는 법무과, 검찰과 이런 과가 그 핵심적인 과지. 그런 데 있는 검사들이 이제 뭐 너는 이것 좀 자료를 찾아오라, 너는 저것을 좀 검토해와라 이래 하면 그거 다 해서 이제 상관에게 보고하고 바치는 역할을 안 합니까? 나도 one of them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 글쎄 뭐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좀 뭐 하여튼 상사들이 어떻게 이쁘게 봐서 뭐 좀
똑똑하다고 봤는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뭐 일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코드 인사 아니냐 뭐 이래서 내가 그러면 김기춘이가 무능하고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아무개하고 가까운 코드라서 됐단 말이냐. 난 너무나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유연함과 또 때로는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인함 이런 걸 고루 갖췄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아버지의 상당히 그 강인한 어떤 면모와 또 그 어머님이 상당히 그 국민들로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연함과 이런 것을 골고루 결합을 한 분이 아닌가. 그게 저는 그런 점을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해요. 네, 문희정 PD와 함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낙동강 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그 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며칠 전부터 그 낙동강 하류 부분이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 사진 공개를 했죠. 예. 1년 전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심해졌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4대강 보호공사가 과연 이 녹조에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를 떠나서 이미 조류 경보가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물을 먹고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솔직하게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생수를 사서 드시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지역 부분이 주로 이제 여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곳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부산 출신입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입니까? 예. 그 경상도 지역은 낙동강 똥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도 안 좋고 많이 안 좋다. 근데 서울의 한강물은 훨씬 더 낙동강보다 깨끗하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피부가 좋다. 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속설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녹조 라떼라고 표현을 하죠. 참 서글픈 표현인데요. 예. 이미 그 낙동강 일대에 첫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조라는 거 바다에서는 적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강이나 호수에서는 녹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을 하면서 물색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면서 산소량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강에 사는 생물들은 당연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의 부패화가 심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물을 다시 수돗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거치지 않습니까? 정수를 평상시보다 좀 세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문제는 화학 약품도 좀 많이 타고. 맞습니다. 예. 문제는 저도 좀 들어봤는데 대도시 주변 정수장은 이 고도 정수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소규모 도시, 뭐 구미라든가 특히 과거에 이제 녹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중상류 지역 이쪽은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뭐 녹조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부의 말만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요, 이 환경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정진섭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이요. 4대강 보호 설치가 녹조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랬더니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
라면서 최초로 보가 녹조의 주요 원인임을 시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아우,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바로 예. 어디로 갔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분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치들,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수치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미 조류 경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뭐, 조류 경보가 확산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덧붙인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낙동강 녹조는 더욱 확산이 되고 금강과 영산강 하류도 녹조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예. 금강과 영산강도 까지도 이제 예. 녹조가 증가할 거다.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죠. 예. 공무원이 시인을 한 겁니다. 그 결국은 뭐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그 보건설. 그러니까 결국 녹조라는 게 이렇게 물을 가둬놓으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더라고요. 네네. 예. 뭐 예상이 충분히 됐던 부분이고 우려가 예. 됐던 부분인데요. 근데 되게 웃겨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자 그렇다면은 식수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예. 9개 정수장 수질 검사 결과 현재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최근 낙동강 물을 직접 상수 원수로 취수하는 3개 보호 구간에서 남조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원수, 정수 모두 독성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준치에 미달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방사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 환경부 관리들은 낙동강 물을 마시지는 않죠. 예.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준치에 미달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돼서 고민이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강에서는 녹조가 그리고 바다에서는 적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조는 어느 지역이 좀 문제입니까? 지금 사실 원래 발생했던 곳은 통영이 가장 심했습니다. 경남 통영이요? 그렇죠. 예. 남해안 쪽인데요. 통영 지역에서만 무려 1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 급하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정된 예산으로 무엇을 했느냐? 황토를 바다에다 뿌렸습니다. 예, 보통 적조가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하죠. 황토 뿌리는 걸 하죠. 예. 근데 경남도지사가 박준영 도지사죠. 전남도지사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전남도지사. 경남은 이제 홍준표 지사. 네. 예, 이 박준영 도지사가 황토 살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래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근데 어민들 역시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다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해답은 무엇이냐? 적조가 발생하고 있는 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양식장입니다. 예. 바다 양식장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빨리 양식장 문을 열어서 어류를 방류를 하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바다로 빨리 내보내는 게. 내보내고. 왜냐하면 어차피 피해를 입으면 뭐 다 폐사가 되죠. 할 거니까. 예, 폐사가 되게 되면은 문제는 그 이후 처리가 또 문제니까요. 예. 방류하고 잡으면 되겠군요. 네네. 네. 문희정 PD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육수당을 타내려고 낳지도 않은 쌍둥이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한 30대 미혼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보험금까지 타낼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쌍둥이 명의로 실손보험까지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